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15장 종업원 급여 이제 할 차례죠, 그죠? 예, 종업원 급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면 종업원 급여란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 용역의 대가로서 또는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서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보수를 얘기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종업원 급여에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나와 있죠, 그죠? 한번 읽어보면 단기 종업원 급여, 그다음에 퇴직 급여, 그다음에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 해고급여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이제 단기 종업원 급여죠, 그죠? 자, 단기 종업원 급여는 뭐냐라고 돼 있는데 해고급여를 제외한 종업원이 관련된 근무 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 기간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는 종업원 급여를 말한다. 우리 흔히 매달 지급되는 월급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또 그 박스를 한번 보면 1번 임금하고 사회보장 분담금이 있어요. 임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월급이고요. 사회보장 분담금은 뭐냐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4대 보험료 중에서 회사 부담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4대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연금, 뭐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고용보험료, 그다음에 산재보험료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회사 부담분을 단기 종업원 급여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유급 연차 휴가하고 유급 병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연차 휴가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많지 않은데 과거에는 그 연차 수당을 소진하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부여받은 연차 휴가가 총 20일인데 내가 실제 사용한 연차 휴가가 예를 들어서 15일이다. 그럼 5일치에 해당하는 만큼 수당으로 형태로 해서 돈으로 돌려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연차휴가 촉진제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예를 들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연차휴가 촉진제라는 제도를 쓰기 때문에 지금은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익분배금하고 상여금 이런 것들도 단기 종업원 급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현직 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 급여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한번 보면 의료, 주택, 뭐 자동차, 무상이나 또는 일부 보조로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자기 집이 너무 먼 지역에 있어. 그래서 통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면 회사 입장에서 종업원 사택을 제공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에 따른 그런 비화폐성 급여 부분도 단기 종업원 급여로 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 소유 차량을 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다음에 단기 종업원 급여는 어떻게 인식하고 측정하느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39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 단기 종업원 급여는 보험 수리적 방법으로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 수리적 방법으로 측정하는 확정 급여형 퇴직 급여 제도의 측정 방법보다는 일반적으로 단순하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보험 수리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이제 퇴직 급여 설명을 할 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보험 수리적 가정이라는 것은 미래의 임금 인상률, 뭐 퇴직률, 그다음에 평균 근속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서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추출해낸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보험 수리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세한 것은 뒤에 이제 확정 급여형 퇴직 급여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단기 종업원 급여는 현재 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목 금액으로 측정을 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모든 단기 종업원 급여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박스에 보면 793페이지죠, 그죠? 393페이지.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면은 차변에 단기 종업원 급여를 계상을 하고 대변에는 현금하고 혹시 미지급된 금액이 있으면 미지급 비용 이렇게 계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밑에 예제가 하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단기 유급 휴가예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유급 연차 휴가 혹은 유급 병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유급 휴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예요. 종업원이 휴가를 쓰는데 그 쉬는 기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하는 거를 이제 유급 휴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종류에는 연차 휴가가 있고 혹은 병가가 있고 그다음에 단기 장애 휴가, 그다음에 출산 휴가, 뭐 육아 휴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휴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임금을 100% 다 지급을 해주죠, 그죠? 근데 병가라든지 출산휴가, 육아휴가 이런 것들은 그 정상적인 급여를 100% 지급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60에서 70% 정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를 썼다. 그럼 이제 회사에서 규정을 정할 때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60%를 주기로 했다. 그러면은 200만 원의 60%인 12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유급휴가는 이제 누적 유급휴가가 있고 비누적 유급휴가가 있어요. 그래서 누적 유급휴가는 이런 거죠. 만약에 올해 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었다면 그 사용하지 못한 부분을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사용하게 해주는 그런 거를 이제 누적 유급휴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유급휴가를 비누적 유급휴가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누적 유급휴가는 그 회계연도에 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누적 유급휴가예요. 그래서 밑에 문단에 누적 유급휴가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누적 유급휴가의 예상 원가는 보고기간 말 현재 미사용 유급휴가가 누적된 결과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금액으로 측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다만 요 채무를 측정을 할 때 가득되지 않은 누적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는 종업원이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유급휴가라는 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1차 년도에 근무를 하는데 1차 년도에 80% 이상을 근무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15일에 연차 휴가를 부여를 하게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종업원이 1년 중에서 80%를 예를 들어서 근속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연차 휴가가 부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는 뭐냐면 종업원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올해. 그러면은 이 종업원이 언제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할지를 추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감안해서 연차 휴가를 추정을 해라. 누적 연차 휴가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비누적 유급휴가는 아까 말했듯이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자, 그다음에 394페이지가 되죠. 그죠? 394페이지. 그래서 거기 첫째 문단에 보면 참고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상에 사용자는 1년에 80%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최초 년도에 80% 이상을 근속하면 15일의 휴가를 주고요. 거기에서 추가로 또 2년을 근무하면 1일씩 추가가 돼요. 16일이 되고 또 2년 근무하면 17일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차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연차 휴가가. 그래서 단기 유급휴가의 처리 방법은 누적이냐 비누적이냐에 따라서 누적의 경우에는 가득 여부에 상관없이 채무로 인식을 한다. 종업원의 퇴사 가능성을 고려해서 그다음에 비누적 유급휴가는 실제로 종업원이 사용하기 전에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예제를 한번 보면 자 3일은 100명의 종업원에게 1년에 5일의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고 미사용 유급휴가는 그 다음 1년 동안 2월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급휴가는 당해년도에 부여된 권리가 먼저 사용되고 그 다음 2월 된 권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즉 후입선출법으로 본다. 자, 2001년도에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2001년도에 종업원에게 실제 5일을 부여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종업원들이 사용한 게 예를 들어 3일이야. 그러면 이틀이 남죠, 그죠? 그럼 이틀이 남는데 요 이틀은 그 다음 연도로 2월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틀이 되고 그리고 2002년도에도 추가로 5일이 부여되는데 이 경우에 그럼 총 7일이 되는 거죠. 그럼 종업원이 연차휴가를 쓸 때 뭐부터 소진되는 걸로 보냐? 요 5일, 새로 부여된 5일이 먼저 소진되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2일이 소진되는 걸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후입선출법이다. 문제 내용이. 자, 그 다음에 2001년 12월 말 현재 미사용 유급휴가는 종업원당 평균 2일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3일이 2월 된다는 얘기죠. 그죠? 평균적으로. 1인당 3일이 평균적으로 2월 된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2002년도 중에 종업원 92명이 사용할 유급휴가 일수는 5일 이하이고 라고 돼 있어요. 자, 92명은 5일 이하예요. 회사가 부여하는 게 5일인데
5일 이하라 그랬죠. 사용할 게. 그러면 요 92명은 어때요? 2월 된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비용으로 인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2월은 한 번만 허용된다는 걸로 아마 내용이 어디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그죠? 미사용 유급휴가는 그 다음 1년 동안 2월에 사용할 수 있다. 두 번 2월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92명은 2월 된 휴가, 여기서는 지금 3일이었죠. 그죠? 2월 된 게 3일이었어요. 여기가 2일이어서 여기가 3일이 2월 되고요. 그럼 다음 연도에 3일이 2월 돼서 총 8일이야. 8일. 총 8일이 부여되는데 92명은 5일 이내를 소진할 것 같대요. 그러면 2월 된 3일은 쓰지도 못하고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92명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나머지 8명이 사용할 유급휴가의 평균 일수는 6.5일이 될 걸로 봤다. 그래서 총 6.5일이야. 자, 8일을 부여했는데 6.5일을 사용한대요. 그러면 이 6.5일은 뭐부터 쓴 걸로 본다? 2002년도에 추가로 부여된 5일부터 5일이 먼저 소진된 걸로 본다. 그러면 2월 된 것 중에서 며칠을 쓰는 거예요? 6.5일 빼기 5일에서 1.5일을 쓰는 거죠. 그럼 그 1.5일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부채로 인식해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음 1번에 보면 2001년 말에 유급휴가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봐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1년도에 추정을 해봤을 때 아까 92명은 그 다음 연도에 5일 이내에 연차휴가를 쓸 걸로 예상이 되고 나머지 8명은 6.5일을 쓸 걸로 예상이 된다 했어요. 그럼 2001년도 말에 회계 처리할 때 92명에 대한 거는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고요. 나머지 8명에 대해서 자, 2월 된 부분만 부채로 인식하는 거죠. 그죠? 2002년에 추가로 부여된 것들은 추가로 부채를 인식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연차를 소진할 때 바로 급여 형태로 그냥 지급을 해버리니까 추가로 인식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8명인데 이 사람들이 평균 6.5일을 쓴대요. 연차휴가를. 근데 뭐부터 소진되느냐? 2002년도에 신규로 부여된 5일을 먼저 쓴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하루당 연차 수당이 얼마냐면 3,000원이에요. 3,000원. 그럼 요거 계산을 해보면 8 곱하기 1.5 곱하기 3,000원. 그래서 금액을 계산해보면 36,000원이 되죠. 그죠? 요거 36,000원이 바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이 된다 이거죠. 그럼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차변에 단기 종업원 급여. 금액은 얼마? 36,000원. 그리고 대변에는 아직 요 금액을 지급한 것은 아니니까 미지급 비용이 되겠죠. 그죠? 미지급 비용. 금액은 36,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에 보면 당해 유급휴가 제도가 비누적 유급휴가 제도인 경우에 2001년도 말에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해봐라. 비누적 유급휴가라는 거는 종업원들이 사용하지 않은 요 3일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게 그냥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회사가 지불할 채무가 없는 거죠. 그죠? 고로 회계 처리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395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익분배제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 자, 이익분배제도란 회사가 호황으로 인해서 잉여자금이 일정 규모 이상 축적되었을 때 그중 일부를 종업원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성과급의 한 형태다라는 거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보너스. 그다음에 종업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은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 용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지급 의무가 발생을 하고 해당 채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예상 원가를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의제 의무를 측정할 때, 자, 의제 의무는 뭐죠? 어떤 계약이나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회사가 관행적으로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연 몇 %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그것들이 관행으로 굳어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로 간주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제 의무라고 부르고요. 의제 의무를 측정할 때 일부 종업원이 이익분배금이나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사가 관행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 온 경우에 만약에 종업원이 퇴사를 해버리면 이걸 받을 수 없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죠?
그러면 어때요? 이 종업원이 언제 퇴사할지를 추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또 다음 계속 읽어보면 그리고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 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 용역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 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를 해라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이 이익분배 개념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더라도 이것이 주주한테 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배당은 여러분들이 자본 공부했을 때 봤겠지만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를 해요. 비용이 아니죠, 그죠? 종업원한테 이익분배금을 준다. 그거는 급여하고 마찬가지로 단기 비용으로 인식을 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395페이지의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3일은 회계년도 당기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해당 회계년도에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제도를 두고 있다. 2001년도 당기순이익은 500만 원이다. 해당 회계년도에 퇴사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이익분배금의 총액은 당기순이익의 3%가 되겠지만 일부 종업원이 퇴사함에 따라 실제로 지급될 이익분배금 총액은 당기순이익의 2.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 말에 이익분배금과 관련된 수행할 회계 처리를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익분배금을 결정을 할 때는 종업원의 퇴사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3%하고 2.5% 중에 어떤 걸 쓴다? 2.5%를 적용을 해야 된다. 즉 500만 원에 2.5% 해서 12만 5천 원을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을 해라라는 거죠. 단기 종업원 급여와 미지급 급여. 그래서 밑에 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96페이지. 이제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급여. 자, 퇴직급여. 자, 퇴직급여는 뭐냐?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퇴직급여는 고용주가 종업원의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 급여를 말한다. 자, 실제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도 퇴직금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퇴직한 이후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퇴직급여에 해당이 돼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경우가 잘 없지만 옛날에 미국에 GM이라는 회사가 있죠. GM이라는 회사가 초창기 때 그때는 자동차 산업이 벤처기업이던 그런 시절이에요. 20세기 초반이었죠. 1920년대, 30년대 이때. 그때 자동차 산업이 한참 화랑이었을 때 종업원들의 근로 이역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GM이라는 회사가 퇴직 후 급여까지 이렇게 보장을 해줬어요. 그죠? 죽을 때까지 종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GM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그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미국 전체가 들썩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잘 없지만. 그래서 단기 종업원 급여와 해고 급여는 제외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모든 급여를 이제 퇴직급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퇴직급여는 지급 시기가 종업원의 퇴직 시점이기는 하지만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죠, 그죠? 그리고 종업원이 퇴직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획득하는 시기가 근속기간 중이므로 기업은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예상 퇴직급여액을 당해 종업원의 근속기간 중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부채를 계상해야 한다는 것이 회계 처리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어떤 직원이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2001년도 1월 1일에 입사를 했어요. 여기에 입사를 했어. 그리고 쭉 계속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여기에 따르면 종업원이 1년 이상 근속을 하게 되면 그 근속 기간에 비례해서 근속 기간 1년당 1개월치 급여를 1개월치 평균 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근로자가 최초에 입사를 해서 퇴직급여 수급권을 획득하는 시기가 언제냐? 최초로 획득하는 시기는 2001년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근로자가 1월 1일 날 입사해서 12월 말까지 근무하면 1년치의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퇴직급여 수급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는
무조건 근속기간에 비례해서 자동적으로 퇴직급여 수급권이 유지가 되는 거죠. 쭉. 그리고 실제 퇴직하는 시점에 그 근속연수에 비례해서 퇴직급여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퇴직급여 관련된 회계처리의 핵심은 뭐냐면 이 종업원이 근무를 하면서 급여라는 거는 계속 변동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급여가 계속 인상이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평균 급여를 구해야 돼요. 그죠? 그 평균 급여에다가 근속연수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요 해당 기간별로 쪼개서 그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인식을 해줘라라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은 이제 뒤에 가서 할게요. 그래서 퇴직급여의 범위에는 퇴직금이 있고 그다음에 퇴직 후에 생명보험이나 퇴직 후 의료급여 등 다양한 퇴직일 이후의 보상이 포함되지만 여기 책에서는 퇴직금을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일단 제외하고 퇴직금이 가장 기본이 되니까. 그래서 기업이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협약을 퇴직급여 제도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퇴직급여 제도. 자, 퇴직급여 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확정 기여형이 있고요. 우리가 이거를 DC형이라 그래요. 이 C는 컨트리뷰션의 약자예요. 확정 기여형. 그리고 확정 급여형이 있어요. 여기는 DB라고 되어 있고요. 이 급여형의 B자는 베니핏의 약자예요. 베니핏. 확정 급여형. 그래서 확정 급여형 퇴직급여제도, 기여형 퇴직급여제도, 확정 급여형 퇴직급여제도 두 가지가 존재를 하죠. 이런 퇴직급여 제도는 왜 생겼냐 하면은 자, 취지 자체는 뭐냐면 과거에 이 퇴직급여 제도가 없던 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기업이 도산을 하면 돈이 없어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떼이는 일들이 빈번했었어요. 그래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최소한 보장해주기 위해서 뭐를 했느냐? 이 퇴직급여 제도를 도입을 했고 이 제도의 핵심은 뭐냐면 회사가 미리 종업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재원을 회사 외부에 예치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일종의 예금을 해놓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종업원들이 퇴직금을 실제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안전장치죠. 일종의. 그래서 이런 퇴직급여 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어떤 퇴직급여 제도를 위해서 사회에다가 일정한 돈을 예치를 해요. 증권사든 은행이든 보험사든 이런 데다가 종업원의 퇴직금 재원을 예치를 하죠. 그걸 우리가 기여금이라 그래요. 기여금. 이 기여금을 운용함에 따른 돈을 예를 들어서 뭐 은행 예금에 넣든 채권에 투자하든 아니면 주식에 투자하든 운용을 하게 되죠. 기여금을. 그죠? 기여금 운용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도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 기여형은 뭐냐면 이 기여금의 운용 수익과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종업원이 부담을 한다. 종업원이. 그래서 회사는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이 기여금을 납입함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져요. 그래서 확정 기여형은 회계 처리가 굉장히 간단해요. 고민할 것이 별로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확정 급여형이에요. 자, 확정 급여형도 기여금 형태로 외부 금융기관에 반드시 예치를 하기는 해야 돼요. 지금 법적으로 정해진 거는 최소한 80%예요. 종업원들의 퇴직급여가 100이라면 최소한 80% 이상을 외부 금융기관에다 예치를 해야 돼. 무조건. 왜냐하면 그래야 회사가 망하더라도 종업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확정급여형은 이 기여금의 운용 수익과 위험을 누가 부담을 하느냐? 얘는 바로 기업이 부담한다라는 거죠. 기업. 즉 사용자가 부담을 한다라는 거죠. 사용자가. 그래서 두 가지 처리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이 확정급여형은 기여금을 냈다고 해서 퇴직금 의무가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이 최종적으로
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얘는 우리 과거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회계 처리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얘기를 한번 읽어보면 그 교재로 다시 가서 자, 기업이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협약을 퇴직급여 제도라고 하는데 퇴직급여 제도는 제도의 주요 규약에서 도출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정기여제도 또는 확정급여제도로 분류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표를 보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확정기여제도는 고용주의 추가 부담은 없고요. 그리고 기업이 고용주가 기여금을 납입을 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에 납입함과 동시에 이 금액이 확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회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딱 확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퇴직 시에는 회사는 신경 쓸 것이 없어요. 그냥 금융기관에서 종업원이 돈을 찾아가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퇴직연금으로 나중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을 거의 강제화하고 있죠, 그죠? 아주 부득이한 사유에는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은 그 표에 보면은 고용주의 추가 의무가 존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금액도 변동이 가능해요. 변동이 가능하고 종업원이 퇴직할 때 비로소 퇴직금 금액이 확정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기여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누가 부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397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확정 기여 제도를 먼저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의의와 특성을 한번 보면 확정 기여 제도란 기업이 기금을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납입하고 기금의 책임하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라고 돼 있어요. 그럼 기업의 책임은 없는 거죠. 기여금을 납입함과 동시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의 책임하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당의 기금이 모든 종업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에게는 추가 납부 의무가 없는 퇴직급여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회사가 기여금을 납입했어. 회사는 추가로 불입할 의무가 없고요. 혹시라도 기여금에서 운용을 하다가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막 투자를 하다가 손실이 났어. 그럼 그 손실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종업원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 기여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 질문. 기업은 확정 기여형을 선호할까요? 확정 급여형을 선호할까요? 당연히 확정 기여형을 선호하죠. 왜냐하면 딱 한 번 기여금을 내고 나면 매년 한 번씩 기여금만 내면 그걸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끝나니까 편하죠. 그리고 회계 처리도 굉장히 간편해요. 그래서 당연히 DC형을 선호하고요. 혹가다가 이제 DB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대부분 다 확정 기여형이에요. DC형이에요. 근데 이게 아닌 회사들도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종업원들이 이걸 싫어하죠. 종업원들은 이걸 선호해요. 이거를. 그리고 요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또 요거 외에 또 뭐가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 확정 기여형은 매년 연말 단위로 끊어가지고 기여금을 납입을 해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퇴직금 구하는 공식이 퇴직금 어떻게 구하냐면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이에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예요. 근속연수.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이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급여가 여기에 입사를 했으면 계속 올라가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내가 퇴직 직전 3개월이 이 시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요 기간 동안의 평균 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을 산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확정 기여형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한 칸이 끊어요. 연도 단위로.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불입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불입하죠. 그러면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요거 곱하기 근속연수를 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확정 급여형 퇴직급여 제도를 선호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부분 다 확정 기여형이기는 한데 혹가다가 확정 급여형도 좀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는
당해 기간의 기여금으로 결정되므로 채무나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보험 수리적 가정을 세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금융기관에다가 납입만 하면 끝나니까. 그죠? 그 결과 사회 적립 자산의 운용에 따른 요 기여금을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개정 과목을 사회 적립 자산이라고 불러요. 사회 적립 자산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적립 자산의 운용에 따른 기대 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이로 인한 손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가 매우 간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확정 기여 제도에서 기업은 기여금을 약정 금액 이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으므로 약정 금액 이상으로 납입할 의무가 없으니까 기업은 기여금을 불입함으로써 퇴직급여와 관련된 모든 의무가 종료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도 보면은 실제 불입한 금액만큼을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현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기업이 적게 납입했다 돈을 그렇게 되면 대변은 어떻게 돼요? 미지급 비용을 계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정 기여 제도는 예제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죠, 그죠? 398페이지죠, 그죠? 자, 3일은 2001년도에 도입한 확정 기여 제도에 따라서 종업원의 근무 용역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3일이 2001년 종업원 근무 용역과 교환하여 확정 기여 제도에 납부하여야 할 기부금은 20만 원이며 회사는 10월 1일자에 6만 원의 기여금을 납부했다. 그럼 12월 말로는 얼마를 덜 냈다? 14만 원을 덜 납입했다는 얘기죠. 확정 기여 제도에 따라 기여금의 납부 기일이 2002년 3월 말인 경우에, 그러니까 3개월 뒤인 경우에 회사가 해야 될 퇴직급여 회계 처리를 해봐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0월 1일자에 돈 납입할 때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현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기말 결산을 할 때 14만 원만큼 아직 돈을 납입을 안 했죠, 그죠? 그거가 지금 3월 달에 지금 납입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만큼은 뭘 계상을 해라? 미지급 비용을 계상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확정급여 제도가 드디어 나왔어요. 이 확정급여 제도가 조금 복잡하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면 확정급여 제도는 확정기여 제도 이외의 모든 급여 제도를 퇴직급여 제도를 말한다. 이 방법은 보험수리적 평가 기법에 의해서 퇴직 후의 예상급여를 확정시키고 이에 대한 지급을 기업이 보증하는 형태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험수리적 가정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확정급여 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서 기금이 별도로 적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러나 종업원들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법률적으로 별개인 실체나 기금에 보고기업이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기금이 적립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제도를 도입할 때 전체 기여금의 80% 이상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사회에 적립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도산해가지고 종업원들이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따라서 확정급여 제도에서는 기업이 기금에 미리 기여금을 납부하고 기금에서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여건과 관련된 급여를 퇴직 후에 지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확정급여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기업의 의무는 약정한 급여를 전 현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여금을 납입하는 것만으로 기업의 의무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하고 나갈 때 이미 다 정산해서 주는 게 기업의 의무다라는 거죠. 중요한 게 두 번째죠, 그죠? 기업이, 종업원이 아니라 기업이 보험 수리적 위험과 투자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실적이나 투자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면 어때요? 기업이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수익이 나면 나중에 미래의 부담이 줄어들겠죠. 기업의 부담이. 자, 그 다음에 399페이지죠, 그죠?
그래서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제도에서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제도와 관련된 보험수리적 위험과 투자 위험을 부담하므로 기금이 모든 종업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해서 인식하는 비용은 반드시 당해 기간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기여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미래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확정급여 채무를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실제 기여금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처리 얘기가 나와요. 확정급여 제도에 회계처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험수리적 기법이라는 게 적용이 돼요. 보험수리적 기법. 그래서 보험수리적 기법. 이 보험수리적 기법을 적용해서 퇴직급여를 추정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계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계리사. 영어로 액추얼이라고 하는 이 계리사인데요. 이 계리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보험회사에서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일이 주업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로 확률통계 전문가들이에요. 계리사가 확률통계 전문가들. 그래서 보험 계리사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 방법을 쓰고요. 근데 우리가 회계학에서 이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을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회계학에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한 가지 방법을 예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꼭 이 방법을 적용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예측 단위 적립 방식이에요. 예측 단위 적립 방식. 자, 보험 수리적 기법 중에 어떤 하나인 거죠. 자, 보험 수리적 기법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이 개념을 아직 처음에 간단하게 설명하다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종업원의 어떤 인구 통계적 특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임금 인상률, 그다음에 평균 근속 기간. 그리고 종업원이 근무하다가 중간에 예를 들어 산업재해로 사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사망률. 뭐 이런 재반 가정들을 대입해 가지고 이 종업원이 몇 년간 근무할 것이며 근속하는 기간 동안에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추정을 해내는 방법이에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이 기준소에서 권장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뭐다? 예측 단위 적립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절차가 쭉 설명이 돼 있는데 이 절차를 그냥 글로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400페이지, 401페이지의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A 회사는 종업원이 퇴직한 시점에 일시금으로 그 퇴직급여를 지급하며 일시불 급여는 종업원의 퇴직 전 최종 임금의 1%에다가 근속연수를 곱해서 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회사의 퇴직금 지급 방식은 자, 퇴직금이 이 문제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다? 퇴직 전 최종 임금의 1%. 자, 최종 임금 곱하기 1%한 거에다가 곱하기 근속 연수를 해준다라는 거죠. 요게 이 회사의 퇴직금 지급 산출 방식이에요. 자, 종업원의 연간 임금은 1차 년도에 10,000원이고 향후 매년 7%씩 복리로 상승하는 걸로 가정한다. 그리고 할인율은 10%다. 20%는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이다라는 거죠. 종업원은 5년간 근무하고 퇴직할 예정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보험 수리적 가정 및 기타 추가적인 조정 사항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현금 흐름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현재 시점, 여기가 1차 년도 말, 여기가 2차 년도 말, 여기가 3차 년도 말, 여기가 4차 년도 말, 여기가 5차 년도 말이다라는 거죠. 자, 종업원의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종업원이 받을 평균 임금을 계산을 해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퇴직 직전에 최종 임금에 대해서 1%를 적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종업원은 현재 시점에 입사를 해서 5년 뒤에 퇴사를 한대요. 그럼 5년이 되는 시점에 최저임금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현재 시점의 임금이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10,000원이라 그랬죠, 10,000원. 여기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연 7%씩 복리로 상승을 한대요. 자, 그럼 1차 년도 말에는 이 사람, 그러니까 1차 년도에는 2차 년도에는 얼마가 될까요? 이 사람의 임금이 10,000원 곱하기 1.07이 될 거고요. 2차 년도에는 10,000원 곱하기 1.07의 제곱이 되겠죠. 복리로 가니까. 그다음에 3차 년도에는 10,000원 곱하기 1.07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4차 년도. 요게 바로 퇴직 직전에 적용될 최종임금이죠. 그죠? 최종임금은 얼마가 될까? 10,000원 곱하기 1.07의 4제곱이 되는 거죠. 자, 1차 년도는 10,000원. 그러니까 요 10,000원 여기다 쓰면 안 되고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년 동안 받을 임금이 10,000원이었어. 2년 차에는 10,000원 곱하기 1.07. 3차 년도에는 10,000원 곱하기 1.07의 제곱. 3차 년도는 10,000원 곱하기 1.07의 세제곱. 4차 년도에는 5차 년도에는 1.07의 4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임금이 어떻게 되느냐? 평균 임금이 10,000원 곱하기 1.07의 4제곱 하니까 얼마가 돼요? 13,107원이 되네요. 그죠? 여기가 13,107원이 최종 임금이 돼요. 최종 임금. 자, 그러면 5차 년도 말에 이 직원이 퇴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5차 년도 말에 퇴직금. 자, 첫 번째 T 이퀄 5에서의 퇴직금은 얼마가 될까요? 얼마가 될까요? 13,107원에다가 곱하기 1%죠. 그죠? 1% 곱하기 5년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655원이에요. 655원이 이 시점에 퇴직할 때 이 종업원이 받아야 될 금액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자, 두 번째는 전체 퇴직금을 예상 퇴직금을 배분을 해줘야 돼요. 퇴직금의 연도별 배분. 요 655원을 연도별로 배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655원을 5년 동안으로 나누면 명목금액으로 131원이 되죠. 131원. 그러면 요거를 지울게요. 그러면 연도별로 뿌리면 여기가 131원. 그죠? 여기도 131원. 여기도 131원. 여기도 131원. 여기도 131원이에요. 자,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종업원이 5차 년도 말에 일시 퇴직하면 일시금으로 655원을 받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 퇴직금의 수급권은 연도별로 적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 종업원이 1년을 근무하면 655원 중에 131원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131원을 이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1년을 근무하면 추가로 또 131원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또 1년 근무하면 또 131원 받을 권리가 생겨요. 이 권리가 5년치가 쌓여가지고 총 얼마가 된다? 655원이 된다라는 거죠. 655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기간이 장기예요. 1년 이상의 장기. 그러면
우리는 뭐가 개입이 된다? 화폐의 시간 가치가 개입이 된다라는 거죠. 화폐의 시간 가치. 이 시점에 131원이 이 시점에 131원이 아니죠. 그죠? 요 시점에 무슨 권리가 생기냐면 5차년도 말에 131원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는 5차년도에 131원이 지금은 131원이 아니죠. 그러면 이거를 등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얘는 명목금액이야. 얘는 명목금액. 명목금액.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현재 가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현재 가치.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자, 내가 지금 1년을 근무했을 때 131원을 받을 권리가 생겨요. 근데 이 131원은 언제 시점에 받아요? 5차년도 말에 받죠. 그럼 5차년도 말에 131원이 지금은 얼마일까? 현재 가치 우리 배웠죠, 그죠? 자, 131원 나누기 할인율 아까 10%였죠, 그죠? 10% 1.1에 몇 제곱이죠? 하나, 둘, 셋, 네 제곱이죠. 그래서 네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차년도 말에 받을 권리가 생긴 요 131원. 얘도 5차년도 말에 받죠. 그러면 5차년도 말에 131원이 이 시점에서는 얼마가 된다? 131원 나누기 1.1에 세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3차년도 말도 같은 논리로 131원 나누기 1.1에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131 나누기 1.1이 되고 여기는 13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5개를 다 더하면 바로 현재 시점에 바라본 요 시점에 바라본 우리 전체 확정급여 채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합계를 한번 쭉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되느냐. 여기 교재에 나와 있죠, 그죠? 교재에 보면은 얼마가 될까요? 얼마가 되나요? 거기 교재에 보면은 402페이지에 그 표가 나와 있죠, 그죠? 402페이지의 표. 자, 그 표를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하느냐? 거기 보면은 그 표의 제일 밑에 보면은 근무원가 있죠. 근무원가. 89, 98, 108, 119, 131로 돼 있는 거. 요 5개를 다 더하면 돼. 거기 현재 가치로 평가돼 있는 금액이에요. 그게 다 더하면 89 더하기 98 더하기 108 더하기 119 더하기 131 하면 얘가 총 545원이다라는 거죠. 얘가 545원이고요. 이 545원이 뭐냐면 1차 년도 말에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얘가 확정급여 채무가 되는 거예요. 확정급여 채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얘를 아까 현재 가치로 평가한 게 얼마였냐면 89. 얘가 89. 그다음에 얘가 아까 98. 그리고 얘가 108. 그리고 108, 얘가 119. 119, 얘가 131 그대로죠. 그죠? 그래서 쭉 현재 가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를 표로 만들어야 돼요. 표로 하나 만들면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표가 바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 표예요. 402페이지에 있는 그 표가 되게 상단에 그 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다시 그려보면 자, 요 지금 내가 설명한 거 잘 따라와야 돼. 복잡해. 그래서 여기가 1차, 2차, 3차, 4차, 5차. 여기가 1차, 2차, 3차, 4차, 5차예요. 그래서 기초 확정 급여 채무가 있고요. 채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 가치로 평가했기 때문에 얘는 부채죠, 그죠? 기업 입장에서 뭐가 발생한다?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단기 근무 원가가 있어요. 각 기간별로 기속될 단기 근무 원가가 있어요. 단기 근무 원가가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말 확정 급여 채무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자 비용 더하고 단기 근무 원가 더하고 기말 확정 급여 채무가 나온다라는 거죠. 더하기 하면 여기서는 물론 중도 퇴사자가 있으면 또 지급을 해야 되지만 일단 중도 퇴사는 고려하지 않고 쭉 그냥 계속 근무할 때 5년 동안 그 경우를 가정한 거예요. 얘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자, 1차 년도에는 기초 확정급여 채무가 없었죠. 그죠? 그리고 기초의 확정급여 채무가 없었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없어요. 그리고 단기 근무원가가 나오는데 이 단기 근무원가가 아까 뭐였다? 1차 년도 말에 근무가 끝나면 131원을 받게 돼 있는데 얘는 5년 뒤에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누기 1.1에 4제곱한 거. 그래서 요 금액을 계산을 하니까 아까 얼마였다? 89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말 확정급여 채무는 89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기말 금액은 다시 여기 기초 금액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89원이 돼요. 그리고 요 89원에다가 이자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자 비용은 아까 우리가 할인율을 10% 적용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89원에 곱하기 10% 하면 9원이 돼요. 9원. 자, 그 다음에 단기 근무 원가가 있는데 자, 2차 년도에 또 1년을 근무하면 또 131원을 받죠. 얘는 5차 년도 받으니까 하나, 둘, 셋, 세 번 할인을 해야 되죠. 그죠? 1.1에 세제곱. 이렇게 계산을 한 게 아까 얼마였냐? 98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쭉 다 더하면 얼마냐? 170 아이고 헷갈리네요. 미안합니다. 89 더하기 9 더하기 98 하면 196원. 여기가 196원이 되고요. 요 196원이 다시 기초로 가죠. 그래서 여기가 196원. 자, 이자 비용은 196원에 또 10% 곱하니까 19.6원이에요. 그래서 20원 적고. 그다음에 단기 근무 원가는 131원 나누기 1.1의 제곱.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 108원. 그래서 쭉 다 더하면 324원이 되죠. 그죠? 여기가 324원이 되고 얘가 또 기초 금액으로 가요. 그래서 324원이 되고 이자 10%를 곱하면 얘가 32원이 되죠. 그죠? 단기 근무 원가는 131 나누기 1.1. 그래서 금액이 119원이 된다. 그래서 4차 년도 말에는 다 더하면 151 더하기 151 475원이 되고요. 요 475원이 또 5차 년도 초로 가요. 그래서 475원.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얼마? 47원이죠. 그죠? 47원. 그리고 단기 근무 원가는 131원이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금액이 얼마가 된다? 655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맞나요? 654원이죠. 여기 단수 차이가 좀 나죠. 그죠? 그래서 2, 3이니까 두 개씩 올려야 되지. 그러면 여기를 47로 하지 말고 여기를 33원 33원 여기가 476 여기가 이자를 48원 그러면 여기 476이죠. 그죠? 476 그러면 655원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정급여 제도에 의한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제도 하에서 회계처리를 할 때는 어떤 회계처리를 해주냐? 이자 비용 인식하는 회계처리, 그 다음에 단기 근무원가 인식하는 회계처리. 여기에 더해서 중간에 혹시 중도 퇴사자가 있으면 퇴직금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외에 우리가 사외에다가 돈을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회 적립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이 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손으로 쓰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는 거기 지금 밑에 나와 있어요. 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아까 그 절차 있었죠, 절차. 그죠? 절차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가가지고 다시 페이지를 앞으로 가서 어디를 보느냐, 여러분들 399페이지 한번 볼게요. 거기 박스에 지금 회계 처리에 필요한 절차들이 쭉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험 수리적 기법을 적용을 하는데, 첫 번째 나온 게 종업원에게 단기와 과거 기간의 근무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보험 수리적 기법을 사용해서 측정을 한다. 이 경우에 첫 번째로 단기와 과거 기간에 기속되는 급여를 결정하고, 아까 급여 인상률을 적용해서 최종 연도의 급여를 계산을 해냈었죠, 그죠? 두 번째, 급여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통계적 변수, 예를 들어서 종업원의 이직률이라든지 사망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무적 변수, 임금 인상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 최종 연도 급여를 추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에 보면은 확정 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와 단기 근무 원가 결정을 위해서 급여를 할인한다. 아까 10% 이자율로 현재 가치로 할인을 했었죠, 그죠? 할인을 하고, 답원에 보면은 확정 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에서 사회 적립 자산의 공정 가치를 차감한다. 자, 요렇게 계산된 금액은 확정 급여 채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물론 100% 다 사회에다가 적립할 수도 있지만 100%다 적립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온 금액이 확정급여 채무가 655원이야. 근데 우리가 사회에다가 실제 적립한 돈은 6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55원만큼 추가적으로 우리가 불입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 55원만큼 추가로 불입해야 되는 요 금액,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순 확정급여 부채라고 불러요. 얘는 지금 재무상태표에 올라갈 계정 과목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부르는 용어가 확정급여 채무에서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뺀 금액, 걔를 순확정급여 부채라고 불러요. 동그라미 2번, 단기 손익으로 인식되는 다음의 금액을 결정한다. 단기 근무원가, 아까 연도별로 배분된 금액을 현재 가치로 껌껌이 할인한 거 있죠. 그 단기 근무원가. 나에 보면은 과거 근무원가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 혹시 중간에 퇴직급여 제도의 그 지급률, 아까 우리가 최종연도급여의 1% 곱하기 근속연수였는데 그 예를 들어서 규정이 바뀐다 이거야. 그러면은 정산이 필요하겠죠, 그죠? 소급해서 고쳐주지는 않을 테니까 그 시점하고 미래 시점을 잘라야 되니까 그 정산에 있어서 발생한 손익. 그다음에 답원에 보면은 순확정급여 부채 및 사회적립자산의 순이자. 자, 여기에 발생한 이자가 있고 사회적립자산도 이 이자 효과를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 금액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3번에 보면은 이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되는 순확정급여 부채의 재측정 요소를 결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얘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 확정급여 채무를 보면 기초금액의 이자 비용하고 단기 근무원가를 더해서 기말 확정급여 채무를 계산을 해냈죠. 그런데 우리가 1차 년도에 계산했을 때 이 표가 나왔어요. 근데 2차 년도 말에 가봤더니 예를 들어서 급여 인상, 아까 우리가 봤던 급여 인상률이라든지 그런 인구 통계적 변수라든지 재무적 변수가 변동이 되면 2차 년도 말에 재추정을 해야 돼, 금액을.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1차 년도 말에 추정할 때는 2차 년도 금액이 196원이 될 걸로 추정을 했지만 실제 이 표를 2차 년도 말에 가서 요 4개년치만 놓고 다시 만들게 되면 이 196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적용한 변수가 변동이 되면. 그럼 그 차이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그 차이 금액을 조정을 해서 뭘로 반영해라? 기타 포괄손익으로 반영을 해라라는 거죠. 그때 적용하는 계정 과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보험수리적 손익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보험수리적 손익. 자, 그 다음에 다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참고로 볼 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400페이지죠, 그죠? 중간에 보면은 보험수리적 가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내용이라 한번 읽어는 볼게요. 자, 보험수리적 가정. 예측 단위 적립 방식에 따르면 기업은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급여를 추정하고 이를 할인해서 채무 및 근무원가 등을 측정한다.
보험수리적 기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결정할 때 반영되는 보험수리적 가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구통계적 가정과 재무적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인구통계적 가정은 사망률이라든지 이직률이라든지 조기퇴직률 뭐 이런 것들이고, 재무적 가정에는 할인율, 임금인상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할인율은 그 밑에 보면 화폐의 시간 가치만 반영하기 위해서 보고기간 말 현재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에서 거래되는 우량회사채의 시장이자율을 참조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량회사채의 시장이자율을 적용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가서 그 다음에 402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있어요. 읽어보면 확정급여 제도 하에서 기업은 미래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기금 제도를 이용한다. 사회적립자산은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해서 사회에 적립된 기금으로 장기종업원 급여기금이나 적격보험계약을 말한다. 기금은 기여금을 받아 이를 운용하여 투자수익을 얻으며 종업원이 퇴직하면 이 기금에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마지막 두 번째 문단이죠. 사회적립자산은 뭘로 측정한다? 공정가치로 측정을 한다. 그리고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에서 차감해서 순확정급여 부채 과목으로 재무상태표에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재무상태표에 공시를 할 때는 확정급여 채무에서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뺀 금액을 공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예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쭉 읽어보시고 여기 예제가 있나 모르겠네요. 일단 예제는 뒤에 연습 문제 풀 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장기종업원 급여가 있어요. 자, 기타 장기종업원 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 용역을 제공한 연차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후에 결제될 종업원 급여를 말한다. 기타 장기종업원 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장기 근속 휴가, 안식년 휴가 같은 장기 유급 휴가. 자,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막 7년 혹은 10년 이렇게 근무를 하면 1년 동안 유급 휴가를 줘요. 안식년이죠, 일종의. 자, 그런 것들을 기타 장기종업원 급여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기종업원 급여는 사실상 요 퇴직급여 이 계산하는 방식하고 거의 유사하게 적용이 돼요. 근데 요거는 중요도가 퇴직급여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고급여라는 게 나와요. 해고급여. 자, 해고급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여러분들 이제 뉴스에서 자주 접하지만 은행들이나 요즘에 최근에 이제 두산중공업 이런 회사들이 종업원들에게 희망퇴직을 받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퇴직할래요라고 손든 직원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1년이든 2년치 연봉에다가 뭐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기 위한 그런 뭐 필요한 자금들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묶어서 돈을 다 지급하죠.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해고급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고급여는 다음 중 하나의 결과로서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제공되는 종업원급여를 말한다. 다만 기업의 제한이 아닌 종업원의 요청으로 인한 해고, 그러니까 자발적 퇴직이죠. 해고나 의무적인 퇴직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종업원급여는 해고급여가 아니라 뭐다? 퇴직급여다라는 거죠. 퇴직급여.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해고급여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스에 보면 1번에 통상적인 퇴직 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결정.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서 우리 희망퇴직 받아서 종업원들 몇 명 내보냅시다 라고 결정을 했다. 그런 것들. 두 번째, 해고의 대가로서 기업이 제한하는 급여를 수락하는 종업원의 결정. 자, 기업이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게는 2년치 연봉을 주기로 했다. 그죠? 그걸 종업원이 수락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해고급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410페이지 되겠습니다. 410페이지. 네, 1번을 보면 다음 중 종업원 급여의 회계 처리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첫 번째, 단기 종업원 급여는 해고 급여를 제외한 종업원이 관련 근무 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 기간 이후 12개월 이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 급여를 말한다. 맞죠? 두 번째, 종업원 급여는 단기 종업원 급여, 퇴직 급여,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 및 해고 급여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맞죠? 세 번째, 퇴직 급여는 통상적인 퇴직 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결정 또는 해고의 대가로 기업이 제안하는 급여를 수락하는 종업원의 결정의 결과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종업원 급여를 말한다. 아니죠. 얘는 해고 급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번째,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란 종업원이 관련 근무 용역을 제공한 연차 보고 기간 말부터 12개월 이후에 결제될 종업원 급여를 말한다. 맞죠? 그죠? 자, 두 번째, 다음 중 종업원 급여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확정 기여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기여금의 운용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의무가 있다. 아니죠. 확정 급여형 제도가 그렇죠. 두 번째, 확정 급여형 제도는 기업이 기여금을 불입함으로써 퇴직급여와 관련된 모든 의무가 종료된다. 아니죠. 확정 기여 제도가 그렇죠. 3번, 확정 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종업원의 이직률, 조기 퇴직률, 임금 상승률, 할인율 등의 가정은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전기와 동일한 값을 적용하였다. 아니죠. 틀렸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4번, 확정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확정급여 채무와 사회적립자산의 재측정 요소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했다. 잘했네요. 그죠? 4번이 답이다. 자, 다음 페이지 411페이지 3번을 보면 다음 중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확정급여 제도란 보험수리적 위험과 투자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기업이 부담한다. 그래서 틀렸죠. 그죠? 1번이 틀렸다. 2번,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는 예측 단위 적립 방식으로 계산된다. 맞죠? 3번, 확정기여제도란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기금의 책임하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그죠? 4번, 확정급여 제도의 경우 사회적립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 부채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맞죠? 4번,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퇴직급여 제도에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가 있다. 맞죠? 2번, 단기근무원가는 단기에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 증가액을 말한다. 맞죠? 3번, 확정급여제도에서는 사회적립자산을 출연하는데 이때 사회적립자산은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아니죠.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3번이 틀렸다. 4번, 확정기여제도는 기업이 기여금을 불입함으로써 퇴직급여와 관련된 모든 의무가 종료된다. 맞죠? 그죠? 5번, 3일은 퇴직급여 제도로 확정급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보고기간 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순확정급여 부채 잔액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순확정급여 부채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에서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빼서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100만 원 빼기 50만 원 해서 5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412페이지에 6번. 다음에 단기말 자료를 이용해서 확정급여 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단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순확정급여 부채의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어요.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가 50만 원이고요. 자, 일단 50만 원이 있고 자, 잠시만요. 자, 5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 얘는 빼줘야 되죠. 그죠? 마이너스 7만 원. 그리고 과거 근무 원가로 인한 채무 증가액. 과거 근무 원가를 정산함에 따라서 확정급여 채무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확정급여 채무에다가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2만 원.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45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이다. 7번, 용사는 퇴직급여와 관련해서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1년에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와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2001년 손익계산서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퇴직급여 제도 공부하면서 기타 포괄손익 항목 뭐가 있었죠? 확정급여 채무의 재측정 요소 혹은 사회적립자산의 재측정 요소죠. 그죠? 그래서 확정급여 채무의 계정을 먼저 보면 기초잔액이 100만 원. 자, 다시 한번 써보면 자, 기초잔액이 100만 원. 그리고 단기근무 원가
단기 근무 원가가 얼마? 10만 원. 얘는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자 원가가 2만 원. 이자 원가 얼마? 2만 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재측정 요소가 있죠, 그죠? 재측정 요소 해서 최종 기말 잔액은 얼마가 된다? 113만 원이죠, 그죠? 113만 원. 자, 여기가 113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112만 원이니까 여기에 만 원을 더해줘야 되죠, 그죠? 얘는 더해주는 효과죠. 자, 그럼 이 만 원을 인식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차변에 보험 수리적 손실 만 원, 대변에 확정급여 채무 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봤더니 얘는 재측정 요소가 0이네요, 그죠? 없네요. 그러면 보험수리적 손실 만 원, 요게 답이네요, 그죠? 기타 포괄 손실 만 원, 요게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8번. 다음 중 종업원급여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어요. 첫 번째, 확정 기여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기여금의 운용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의무가 있다. 아니죠. 확정 기여 제도 하에서는 납입과 함께 의무가 소멸된다. 두 번째, 확정 급여 제도는 기업이 기여금을 불입함으로써 퇴직급여와 관련된 모든 의무가 종료된다. 아니다. 추가적으로 납부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종업원의 이직률, 조기 퇴직률, 임금 상승률, 할인율 등의 가정은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전기와 동일한 값을 적용했다. 아니죠. 새로운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3번 틀렸고 4번 확정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확정급여 채무와 사회적립자산의 재측정 요소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을 했다. 얘는 잘했죠. 그죠? 네 번째가 답이다. 9번 3일은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와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 내역이 다음과 같을 경우에 2001년도에 단기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아까 회계처리를 공부를 안 했었는데 자, 회계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확정급여 채무 여기가 확정급여 채무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인식할 게 뭐냐면 이자 원가예요. 이자 원가. 얘는 기초 잔액 곱하기 할인율. 우리가 아까 예측 단위 적립 방식을 적용할 때 정했던 그 할인율, 기초 잔액에다 할인율을 곱한 금액이 여기 들어가요. 요 금액이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 얼마냐? 2,000원 돼 있죠.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그리고 얘는 이자 비용이다. 이자 요소라는 걸 표시해주고 금액은 2,000원. 그리고 대변에는 확정 급여 채무 2,000원 이렇게 기록하고요. 자, 두 번째 뭐다? 단기 근무 원가다라는 게 있어요. 단기 근무 원가. 그래서 차변에 얘는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 증가분이었죠. 아까 표상에서 그죠? 단기 근무 원가가 얼마냐면 10,000원이네요. 그죠? 그래서 퇴직급여 10,000원. 대변 확정급여 채무 10,000원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험 수리적 손익. 얘는 재측정 요소라 그랬죠, 그죠? 차변에 기타 포괄 손실. 기타 포괄 손실이 얼마? 200원. 대변에 확정 급여 채무 얼마? 200원. 그죠? 그래서 확정급여 채무 관련된 회계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외 적립자산 관련된 회계 처리. 첫 번째가 이자 수익을 인식해야 돼요. 자, 얘도 이자 수익은 기초 잔액 곱하기 할인율이에요. 할인율. 예측 단위 적립 방식에서 적용했던 그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래서 이자 수익이 얼마냐? 지금 거기 기대 수익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1,000원. 그래서 차변에 사회 적립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사회 적립 자산 1,000원을 증가시키고 대변에 요 주의를 해야 돼요. 퇴직급여를 기록해야 된다. 퇴직급여 얘는 이자 수익이다. 금액은 1,000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 적립한 게 있었죠. 적립. 사회 적립 자산을 적립했다. 차변에 사회 적립 자산 얼마 적립했냐? 5,000원 적립했다.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겠죠. 그죠? 현금 5,000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재측정 요소예요. 재측정 요소. 재측정 요소인데 재측정 요소가 얘는 0이죠. 0이니까 회계 처리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만약에 중간에 기중에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1,000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했다.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요? 종업원 퇴직 시의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확정 급여형이라 하더라도 실제 퇴직금은 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기금에서. 회사에서 현금이 빠져나가는 건 없어요. 이미 불입을 했기 때문에. 그럼 회사는 어떤 회계 처리만 하면 되느냐? 확정 급여 채무를 줄여주고 그거만큼 사회 적립 자산을 없애주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확정 급여 채무 얼마? 1,000원 줄여주고 대변에 사회 적립자산 1,000원. 이렇게 종업원의 퇴직 시에는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참고 목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손익계산서의 단기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이죠. 자,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에 퇴직급여, 이자원가 인식한 부분, 그 다음에 단기근무원가 인식한 부분 10,000원, 그 다음에 사회적립자산에서 이자 수익 인식했던 부분 요 세 개죠. 얘는 수익이니까 비용 수익이죠. 그죠? 그래서 2,000원 더하기 10,000원, 그 다음에 빼기 1,000원 해서 11,00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이 1번이 되겠죠. 자, 414페이지 10번으로 가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정한 것끼리 묶인 것은 돼 있어요. 확정급여제도의 회계 처리에서 단기근무원가,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 순확정급여 부채 및 사회적립자산의 순이자는 뭘로 기록한다?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보험수리적 손익, 순확정급여 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회적립자산의 수익, 그 다음에 순확정급여 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 상환효과의 변동은 뭘로 인식한다?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특이한 게 지금 자산인식의 상환효과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개념이 조금 복잡한데 간략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자, 자산인식의 상한이다. 자산인식의 상한. 얘는 뭐냐면 재무상태표 예를 들어서 확정 급여 채무 금액을 측정을 해봤더니 1,000원이었다. 그런데 사회 적립 자산을 우리가 불입한 총 금액이 1,200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필요로 하는 채무보다 더 많이 적립한 거죠. 그죠? 그래서 순 확정 급여 부채가 얼마냐? 마이너스 200원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부채가 마이너스이니까 얘를 자산으로 인식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자산으로 인식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 200원을 전액 다 자산으로 인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 회사가 기여금에다 돈을 내면 기금에서는 돈을 돌려주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럼 이 200원 더 낸 부분은 어떻게 될까? 미래에 납부할 기여금을 줄여주는 거죠.
근데 미래 어느 시점에 얘를 줄여줄지는 모르죠, 그죠? 그 금액을 추정을 해서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현재 가치로 평가된 금액은 200원보다 낮은 금액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낮은 금액을 자산 인식의 상한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를 미래 기여금을 줄여주는 금액을 현재 가치화 했더니 금액이 예를 들어서 150원이었다. 그러면 실제 초과 불입한 건 200원이지만 자산으로 인식할 금액은 15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상한이 어떤 가정에 따라서 계속 또 바뀌겠죠, 숫자가, 그죠? 얘를 그럼 또 재측정을 해줘야 돼. 그럼 요 재측정 요소는 뭐가 된다? 기타 포괄손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인식의 상한이 이런 뜻이었다라는 거죠. 예, 여기까지 종업원 급여 공부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식 기준 보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